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시델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쓰리님이 찾아와 주셨고,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를 또 무섭게, 섬뜩하게 만들어 주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놀비님.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쓰리님?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쓰리님도 사실상 조금 잊을만 할 때쯤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예, 찾아뵙고 있는데. 전 남친이 자주 꽤 찾아뵙고 많아요, 싶네요. 제 전 남친이. 여전하네, 오빠. 예.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쓰리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혁준이라는 가명으로 지칭할게요. 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었고, 저랑은 한두 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저랑 형 동생이 아니라 친구로 지냈던 사이여서 편의상 이 혁준이를 제 친구로 편하게 호칭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10년대? 그 어느쯤에 이 혁준이한테 한 4, 5년 동안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우선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던 때가 제가 고3 19살 때였어요. 오늘 사연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요. 예전 시참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릴 때 해외에 잠시 머물렀었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유학을 가려고 자퇴를 했었어요. 아, 예. 뭐 사고를 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2등도 해봤었고 아무튼 이렇게 유학을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뒀는데 어찌저찌 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한국에서 지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자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시절에 저는 친구들처럼 학교를 안 가고 대신에 재수생 형 누나들이랑 같이 재수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처음 이 혁준이를 만나게 됐던 거죠. 또 당시 혁준이는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외모 느낌이 약간 배우 송중기님을 많이 빼닮았었어요. 평소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가끔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확 잘생겨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요새 이런 밈이 유행하잖아요. 뭐 해무에서 산 송중기 약간 예. 어디에서 산 뭐 송중기 약간 그런 고급, 어디 하나가 고급. 부족한 느낌이 아니에요. 아, 예. 네, 정말 그 배우분과 비슷하게 네. 깔끔하게 잘생긴 친구였어요. 혁준이도 학원에서 또래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 저도 초반엔 나이가 거기 있는 학생들보다 한두 살 어렸다 보니까 먼저 형 누나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 혁준이랑 제가 단짝 친구가 됐는데 당시에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바로 전쯤이어서 요즘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지만 저희는 그때 PMP라는 기계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PMP에 영화도 넣어서 보고 다운받은 음악도 듣고 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그 혁준이가 PMP로 듣고 있는 노래를 보니까 정말 매니아들만 아는 그런 언더그라운드 힙합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미 뉴에라 모자 꺾어 쓰고 바지도 팬티 걸쳐서 막 세깅해서 입고 다니고 누가 봐도 그냥 힙합 꿈나무였는데 이 혁준이는 이렇게 외적으로나 뭐 하는 행동이나 전혀 뭐 힙합이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저한테 음악을 추천해줄 정도로 엄청난 힙합 매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갑갑한 학원에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만난 거죠, 서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절친이 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뭐 사사로운 살아온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금방 알게 됐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해에는 혁준이한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여태 귀신 같은 걸 본 경험도 없었고 어떤 기이한 일이 없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그 해에 이건 현실 공포인데 저랑 혁준이 둘 다 원하는 대학 진학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험생 기간이 자동으로 1년도 연장이 돼서 다음 해에도 저희 둘 다 수능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버리게 된 거죠. 당시 저는 이 학원을 짧게 몇 달 정도만 다녔던 거여서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인강 들으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 혁준이는 입시에는 실패를 했어도 처음보단 성적이 많이 올랐어서 당시 뭐 재수학원들은 그 수능 등급에 맞춰서 예를 들면 몇 과목이 1등급을 맞아야 그 학원에 등록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서울대 반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저희 혁준이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N수생의 길에 접어든 거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경기도 광주 쪽이었거든요. 그쪽에 있는 유명한 기숙학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숙학원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랑 비슷하대요. 뭐 점호 시간도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체조도 하고 옷도 거기서 준 옷만 입어야 되고 규율도 되게 엄격했대요. 그래서 이 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 혁준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선행반이라고 하죠. 1월쯤에 정식 개강하기 전에 이 학원에 일찍 입소를 하게 됐는데 당시 혁준이 말로는 학원 괴담에 흔히들 나오는 것처럼 시설은 되게 낡고 산속에 둘러싸여 있고 외관은 그냥 노후된 교도소 같았대요. 예. 또 밤에는 그 학원 사감쌤들 감시 때문에 막 자유롭게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가끔 몰래 담배를 피러 나가서 보면 진짜 음산하고 무서웠대요. 그 동네 자체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엉막 그 자체였는데 여기서 어떤 기이한 경험을 처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개강 전이다 보니까 학생 수 자체도 많지는 않았대요. 소수정의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했어서 이날도 잠이 안 와서 몰래 빠져나와서 건물 뒤에 약간 공터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 숨어서 담배 피고 있었는데 겨울이니까 풀벌레 소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담뱃불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말 고요했대요. 예. 주변이 그냥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추우니까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습하면서 담배만 빨리 피고 들어가려는데 저기 먼 곳에서 오빠 여기 왜 왔어? 하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본인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대요. 그러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웃는 소리까지 이렇게 작지만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버린 거예요. 당시 혁준이 말로는 귓구멍에 차가운 입김 같은 게 이렇게 확 들어오는 소름 끼치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예. 그 시간에 일단 외부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관리되는 제한된 공간인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바로 올라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려고 그날 밤엔 그냥 눈 꼭 감은 채로 있다가 잠에 들었대요. 이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여기 학원 숙소가 개별 침대들이 있긴 한데 약간 군대 내무반 같은 구조였대요.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막 옆에 친구들이랑 평소에 이야기 나누고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이날 밤엔 그냥 외롭기도 하고 네. 여자친구도 보고 싶고 막 다 같이 힘들 때니까 막 사소한 것도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그냥 뭐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을 뱉었대요. 그러니까 자려고 누운 친구들도 그냥 방 전체가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막 깔깔거리는 소란스러운 와중에 네.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여자 목소리로 나랑 해 하는 음성이 그 웃음소리들 사이에 섞여서 저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들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날 이후로부터 생전 처음 겪는 가위 현상에 매일 밤 눌리게 됐대요. 그래서 가위에 눌릴 때면 매번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대요. 어느 날은 오빠 내가 오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오빠가 날 먼저 찾아온 거야. 오빠 내가 오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오빠가 날 먼저 찾아온 거야. 이 말을 귀에다 대고 수백 번을 반복한 적도 있었고 매일 밤 시달리다 보니까 공부에도 집중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막 점점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지장이 생겼대요. 그런데 자려고만 누우면 매번 가위에 눌리니까 처음엔 대꾸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면 머릿속으로 쌍욕을 했대요. 막 심한 욕을 하니까 어느 날은 이 여자 목소리가 이 봐라? 내가 오빠 해주니까 진짜 지가 오빠인 줄 아네? 이러더니 갑자기 누가 손바닥으로 자기 몸을 아래에서부터 누르면서 예? 네발 짐승이 몸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밟으면서 올라오더니 누워있는 본인 얼굴 위에 떡 하고 처음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 그림처럼 한 사람 3-4명 정도 얼굴들이 눈, 코, 입들이 뒤섞여서 막 소용돌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런 기괴한 형상을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본인 얼굴 앞에 들이밀고서는 갑자기 그 젊은 여자 목소리가 붉은 남자의 저음 목소리로 천천히 변하더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남자 목소리로 굵어지면서 넌 그냥 재미나 보면 된다고 내가 주는 거 그냥 받아먹기나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왔대요. 가위에 눌릴 때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 사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해 한 4월쯤에 이 혁준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기숙학원에서 나왔다고. 그냥 단과학원 다니면서 나도 쓰리 너처럼 독학해서 잘 준비해보려 한다 하길래 그 가위에 눌린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당시엔 제가 전해 듣진 못했던 때라 그냥 학원이 안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혁준이가 동대문 근처에서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저녁에 혁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원 근처에서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때 저 기괴한 모습의 여자 목소리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건데 그러면서 혁준이가 했던 말이 야, 나 거기서 나왔는데도 집에서 잠을 자도 그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가위에 눌리고 있다. 아직도 매일같이 시달리는데 예. 그 여자가 하는 말 중에 마음에 자꾸 걸리는 말이 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넌 사는 게 재밌냐? 재밌지? 가질 수 있을 때 다 가져봐. 어차피 그거 내가 다 다시 가져갈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혁준이가 자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한테 뭘 주고 간대요. 이건 뭔 소리지? 갸우뚱하는 찰나에 저 이때 진짜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거든요. 뭐였냐면 그 둘이 만났던 가게가 네. 어릴 때니까 돈도 없고 해서 주경야돈이라고 예. 삼겹살이 1인분에 뭐 4,5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막 이렇게 싸게 파는 고깃집이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자꾸 뭘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불쑥 손이 갑자기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 나이트클럽 명함 주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사탕이랑 같이 들어있는 그 명함을 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니까. 근데 이 혁준이는 그 영업하시는 분이 뭐 명함 주면서 울비입니다. 찾아주세요 하고 명함을 쑥 내미니까 진짜 앉은 채로 발작을 했어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몸을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놀라서. 그러니까 그 명함을 줬던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쳐다보고 할 정도로 이 혁준이가 이런 처음 보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야 혁준아 너 왜 이렇게 놀라냐고 괜찮냐고 하니까 또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뭘 준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있었던 일화들을 얘기해줬는데 지금은 좀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하나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혁준이가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학원에서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이미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기숙학원에서 나오고 나서 여자친구는 대학생이니까 둘이 저녁에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어딜 가고 있었대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어떤 청바지에 흰 티를 입은 20대에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엄청 밝은 미소를 띠면서 본인들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지하철 칸 안에서. 그래서 뭐지? 이러고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여자길래 내 여자친구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 앞에 서더니 여자친구 손에 접힌 종이 쪽지를 하나 쥐어주더래요. 웃으면서. 여자친구 표정을 보니까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자기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길래 난 혁준이 너가 아는 여잔 줄 알았다고. 그 여자는 그냥 쪽지만 휙 주고 다른 칸으로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받은 쪽지를 펴봤는데 뭐라고 써있었냐면 딱 두 글자가 써있었거든요. 죽어.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와서 죽어라고 써있는 쪽지를 건네고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일은 당해보질 않아서 무슨 느낌이었을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사건이 이어지는 게 그날 밤에 혁준이가 잠에 들었는데 어김없이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 코, 입이 뒤섞인 그 존재가 또 나타났대요. 나타나서는 막 얼굴이 소용돌이치더니 아까 지하철에서 쪽지를 줬던 그 여자 얼굴로 변하더니 본인을 보고 웃으면서 기대해? 라고 하면서 한참을 본인 몸을 짓누르는 가위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귀신이 어차피 내가 다 가져갈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도니까 기대해 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악몽으로 여기고 지나치기에는 상황들이 계속 쭉 이어지니까 당시엔 많이 무서웠다고 했어요. 이 쪽지 사건 이후로 그 당시 혁준이 여자친구도 조금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엔 전혀 없었던 의심이 많아지더래요. 처음에 자꾸 꿈에 혁준이 너가 다른 여자랑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상한 꿈을 꾼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넘게 사귀는 동안 집착이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핸드폰도 검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여자친구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너 내 총 무시하냐고, 그 누구냐고, 다 아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욕설까지 하고 폭행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진짜 2주 사이에 급작스럽게 헤어지게 됐었고, 또 한 번은 저도 혁준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뭘 예. 받는 경험을 직접 같이 겪었던 기이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대학들 여름방학 시즌이었어요. 네. 8월쯤이었는데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저랑 혁준이랑 성적은 한참 모자라긴 했는데 네. 같이 가고 싶은 그 5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이 한 곳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 한번 같이 구경을 가서 마음을 한번 다 잡아보자 하고 낮에 그 학교를 갔거든요. 캠퍼스 구경 잘 하고 사진도 찍고 리프레시하고 저랑 혁준이랑 정문으로 걸어 나오려는데 정문에 폐지 주려고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 같은 차림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셨어요. 이질적인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별 생각 없이 정문을 나서서 걸어가려는데 그 할머니가 학생들 이리 와봐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희를. 그래서 얘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걸 저희한테 내미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한 1980년대에 생산된 것 같은 어이? 낡은 공책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구류니까 겉표지 색이 다 바래가지고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한 30년은 더 돼 보이는 그런 공책이었는데 그걸 저희한테 내밀면서 이거 둘 중에 누가 가질래? 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는 좀 부정 타는 것 같고 짜증이 나서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혁준이한테 그 공책을 딱 내밀더라고요. 근데 혁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그냥 덥석 받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이러고 혁준이 끌고 지하철 타러 가면서 야 그거 뭔지 알고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애가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일이 다 있다 하면서 그 공책을 열어봤는데 같이 그냥 새 공책이었어요. 되게 오래된 새 공책이었고 대학생들이 쓰는 칸이 빽빽한 그런 노트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연습장으로 쓰는 칸이 되게 넓은 큼직한 그런 공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신기하다. 근데 좀 찝찝하니까 그거 그냥 집에 가져가지 말고 버려라 하고 넘겼었고 그렇게 수능이 한 100일도 안 남았던 시점이니까 그날 이후로는 그 해에는 혁준이랑 만나진 않고 서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수능을 치렀고 근데 웃긴 게 저는 당연히 그 학교는 원서도 못 넣었어요. 다른 학교에 합격을 했었고 그런데 혁준이가 학교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줬죠. 그러면서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너무 부럽다. 너 그때 그 할머니가 준 공책 내가 안 받고 너가 받아서 거기 너만 합격한 거 아니냐? 제가 농담을 건넸는데 혁준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예. 수나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혁준이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저랑 비슷했었어요 성적이.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능 시험에서 몇 문제 빼곤 다 맞춰야 갈 수 있는 최상위의 학교였는데 물론 그 3달 동안 자기가 공부를 엄청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수능 때 찍었던 문제들이 다 맞았대요.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해준 말이 그때 그 할머니를 저랑 둘이 같이 봤었잖아요. 예. 그때 그 할머니가 이거 가져가 라고 하던 목소리가 본인한테는 자기가 괴롭히는 그 여자 목소리로 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땐 너무 놀래서 너한테 얘기할 겨를도 없고 괜히 너까지 나 때문에 부정 탈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 이전까지는 뭐 혁준이 말에 긴가 민가 했는데 예. 이때부터 저도 그 말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면 진짜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뭘 뜬금없이 주고 사라지는 게 위의 일들은 1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다 보니까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이제 새내기가 됐으니까 바쁘게 지내면서 연락은 자주 했었고 종종 만났어요 혁준이랑 둘이. 그때마다 저도 물어봤죠. 요새도 그 여자 형체를 보냐 물어보니까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나타난대요. 가위 눌릴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헛것처럼 그 얼굴이 다른 사람한테 겹쳐서 보이거나 호.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그 여자 목소리로 들린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처럼. 지금부터는 1년, 2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혁준이가 잠깐 알바로 어느 학원에서 그 강사님의 조교로 일을 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처음 보는 그 교복 입은 고등학생 여자애가 갑자기 오더니 뜬금없이 혹시 쌤 뭐 땡땡 무슨 노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휙 뒤돌아가면서 그것도 모르냐 병이 이러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학생을 찾으려고 봤는데 방금 전에 막 봤던 학생인데도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같은 교복 입은 학생들 무리가 많아서 그런지 얼굴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났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렸는데 매번 괴롭히는 여자 목소리가 아까는 기억이 안 나던 그 여학생 얼굴을 하고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막 어떤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데 그 가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 뭐 사랑이 찾아오며 뭐 이런 처음 들어보는 노래 구절을 계속 반복을 해서 부르길래 그래서 잠에서 깨고 그걸 기억해놨다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불렀던 멜로디까지 똑같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혁준이가 당시에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1980년도에 발매된 예전 노래였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었는데 1980년 노래인데 장은숙이라는 가수분의 사랑이라는 노래였대요. 장은숙 가수님의 사랑? 네, 사랑. 네.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당시에 혁준이네 집이 원래 조금 여유가 있는 중상층 가정이긴 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한순간에 대박이 나서 좀 큰 돈을 하루아침에 버셨대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혁준이도 새 차를 하나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드라이브 여행 가는 거에 맞들릴 때라 충남 보령으로 쭈꾸미 먹으려고 친구들 2명 태우고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었대요. 근데 진짜 딱 휴게소에 내리자마자 어떤 아저씨가 불쑥 앞에 나타나더니 자기 차의 뒷 휀다 쪽에 막 수건을 비비면서 이런 분들이 있대요. 원래 휴게소마다. 그 스크래치 이런 거 난 곳에 막 컴파운드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직접 시연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혁준이가 아저씨 이거 새 차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시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면서 뜬금없이 영업을 하길래 그냥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걸 3만 원인가 주고 그냥 샀대요. 기분 좋게 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다른 제품들 몇 개 더 챙겨주면서 이거 꼭 필요할 거라고 나중에 쓰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휙 돌아서는 찰나에 그 아저씨 옆모습에서 자기 괴롭히는 그 눈, 코, 입이 뒤섞인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행을 가면 안 되나? 사고가 날까봐. 근데 이제 거의 다 목적지에 뭐 반 이상 왔던 상태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냥 야 뭔 소리야 이래서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전을 엄청 조심해서 남은 목적지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가는 길이 꼬불꼬불한 그 1차선 산길이었대요. 근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해도 쨍쨍했는데 달리다가 주행 중에 차량 왼쪽 앞바퀴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돌면서 진짜 그 뒷 휀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가 수건으로 닦고 있던 그 휀다 쪽이 박살이 났는데 다행히 타고 있던 친구들이나 혁준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었대요. 뭐 이런 기이한 일도 겪었었고 아마 지금 말씀드릴 게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사건은 좀 많이 무거워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랑 혁준이랑 그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혁준이가 재학 중이던 학과가 흔히들 말하는 그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들 있잖아요. 그중 하나와 관련된 학과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과를 다니는 또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겨서 꽤 오래 둘이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혁준이한테 직접적으로 여자친구랑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전해들은 적은 없었어도 저랑 겹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주변에서 들어보게 되면 둘이 되게 사이도 좋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근데 잘 만나다가 전문직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그 시험을 몇 단계 치러야 하는데 혁준이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여자친구는 시험에 떨어졌었대요.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분이 학교 동아리실에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약간 혁준이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 원망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넌 평생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잘 살아보자. 같은 내용들이 혁준이를 대상으로 유서를 쓰고 학교 동아리실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혁준이가 가장 많이 심하게 그 존재한테 시달리던 때였거든요. 제가 아마 혁준이었어도 그 악한 존재가 또 내 소중한 걸 뺏어갔구나.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긴 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그런데 어디 뉴스 한 줄로라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네. 학교에서 되게 쉬쉬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저는 혁준이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거니까 듣는 분들께서도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때 저도 여러 차례 혁준이랑 연락을 했는데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어떠한 트러블도 없이 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게 아니라 혁준이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뭐 제 카톡을 차단하거나 한 건 아닌데 전화나 연락 자체가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쉽긴 했지만 제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대인관계라는 거는. 네네. 그래서 뭐 다른 소중한 친구들도 당시에 뭐 주위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레 제가 군대도 다녀오고 음악 활동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했다 보니까 혁준이랑 연락이 끊긴 채로 지낸 지가 벌써 7년 정도가 된 것 같거든요. 꽤 지났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정말 한때 제일 친했던 단짝이었다 보니까 가끔 카톡 친구 정리하면서 몇 년 만에 그 친구 카톡 프로필을 봤던 적이 있는데 예. 한때 웨딩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벌써 빠르게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나 보다,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제가 이 혁준이와 겹치는 지인을 정말 오랜만에 일 때문에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혁준이는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보니까 그 지인이 저한테 해준 말이 몇 년 전에 죽었대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어이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죠. 사유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대략 듣기로는 집안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기도 했고 주변에 사람 문제도 좀 있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친구의 명복을 빌면서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경험이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저도 이 친구를 이제 마음에서 좋은 곳으로 떠나보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사연을 전달드려 봤고요. 근데 대체 제가 좀 궁금증, 의문이 드는 게 네. 왜 그 기숙학원 때부터 이런 게 따라 붙었던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약간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지내던 기간 동안만 해도 저는 들려줬던 그 말들 중에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갈 거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본인의 측근들을 좀 어느 순간부터 멀리 했던 게 아닐까, 일부러 소중한 걸 잃을까봐. 이건 저만의 추론이었고 오늘 들려드리는 사연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혁준이 형의 명복을 빌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거를 빼앗기 위해서 진짜 예. 좀 야금야금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귀신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꽤 시간이 예전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친구의 부고 소식을 꽤 지난 이후에 듣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잊고 지냈던 친구 생각도 많이 나고 그때 묘사해준 그 귀신 같은 그 존재의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 보니까 그렇죠. 저런 게 뭐 악귀일까? 아니면 뭐 여러 악귀들이 합쳐져서 친구를 계속 야금야금 괴롭힌 건가? 그냥 사람 괴롭히고 사람 그렇게 만든 건 다 악귀죠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전부 다 악귀예요. 그냥 범죄자 같은 거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돌빈님? 네, 그거예요. 그냥 뭐 선한 귀신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귀신도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사람 사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쓰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세상에는 좋은 귀신, 나쁜 귀신도 나뉘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 한 번씩 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건강하시고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쓰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쓰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예, 한 2달 만에 또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오늘 또 준비하신 이야기들이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는 장마철에 좀 어울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돌비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찾아오신 쓰리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쓰리예요. 제가 재작년이었죠. 원도강 놀러 갔다가 처음 귀신을 목격했던 그 사연 이후로 오랜만에 또 이상한 걸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작년 장마철이랑 지난달에 제가 직접 겪었던 짧은 경험담들을 모아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되게 짧은 사연들이라 하나의 에피소드로 참여할 만큼의 분량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기운이 붙을까봐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 장마 시즌에 헛것을 되게 자주 봤었어요. 자주 목격했다기보다는 유독 비가 오는 날에만 어떤 한 여자를 계속 마주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 친구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특히 돌비님 발매하신 그 자연인 노래 보컬로 참여한 단골버스 멤버 중에 준원님 있잖아요. 알죠. 잘 알죠. 예, 그 준원이랑 저랑도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다 보니까 네. 요새도 자주 만나곤 하는데 특히 그 친구랑 만날 때마다 유독 이 여자를 자주 마주쳤었어요. 어이구, 만나면 안 되겠다. 예. 작년 장마철에 약간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살짝 귀문이 열렸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여자를 처음 마주쳤던 때가 그러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막 무섭게 퍼붓고 쾅 하고 천둥까지 치던 날 새벽 1시쯤에 어느 모텔 앞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쳤었어요. 그날은 제가 준원이랑 밤늦게까지 동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큰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 오른쪽에 되게 큰 모텔이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텔촌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편의점이 하나 있어서 목이 말라서 마실 걸 사려고 잠깐 앞에 차를 대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후다닥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되게 작은 편의점이고 뭐 알바 한 명만 앉아서 이렇게 폰을 보고 있길래 음료수랑 살 것만 간단히 후딱 사고 편의점 문을 열고 밖을 나서려는데 제 오른쪽 편에 그 출입구 옆에 어떤 여자가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보통 편의점 앞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하나 있고 천장에 작은 천막이 쳐 있는 한 명 정도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분명 제가 들어갈 땐 입구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나간 사람도 없고 제가 편의점 안에 머무른 시간이 한 1분이 채 안 됐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편의점 앞에 가만히 서서 도로 건너편 정면 방향만 빤히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앞만 보는 여자의 왼쪽 옆모습을 마주친 상황인 거죠. 제가 왜 이상함을 느꼈었냐면은 마치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분명히. 근데 시선은 저를 쳐다보질 않아요. 고개를 돌려서 저를 힐끗 본다거나 뭐 눈길 한 번을 안 주고 계속 정면만 응시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여자 생김새가 어땠냐면 20대 후반 정도 젊은 여자였고 키는 한 170 정도 큰 키에 긴 생머리에 되게 창백한 피부였는데 이 여자의 차림새에서 제가 되게 이질감을 느꼈거든요. 그 안녕 프란체스카 아시죠? 한여름에 그 프란체스카 같은 검정색 긴팔에 긴 레이스 달린 드레스를 입고 막 폭우가 내리는 새벽에 편의점 앞에 덩그러니 서 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에서 입고 다닐 만한 일상복이 아닌 거예요. 옛날 그 박지윤 가수님 그 성인식 그 무대 의상처럼 허벅지부터 다리 옆란이 다 뚫려있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절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이건 귀신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냥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설명이 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여자를 마주친 상황은 실제로는 30초도 채 안 됐었어요. 짧은 순간에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여자를 마주친 건데 저는 바로 제 차로 가려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다시 두 손을 머리 위로 감싸고 바로 뛰어가려던 찰나에
이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저랑 아이 컨택을 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본인 정면만 응시하면서 옆에 서 있던 저한테 말을 거는 거죠. 돌비님 그 한숨인데 답답해서 내쉬는 한숨이 아니라 되게 개운한 상쾌한 한숨 아세요? 뭐 이러면서 뭐. 예. 되게 상쾌한 그 공기를 머금은 것 마냥 오. 막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살면서 이렇게 나긋하고 상냥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저한테 날씨가 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되게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그 입꼬리가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는데 분명 그때 제가 홀렸던 거겠죠. 그 순간에 이거 그린라이트인가? 뭐 이런 만남을 운명이라고 하나? 나 이 여자랑 사귀고 싶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에 홀린 것 마냥 그러게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건네려던 찰나에 정신이 이렇게 번쩍하고 들어서 그냥 그 여자를 못 본 척 무시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제 차로 뛰어와서 시동부터 걸고 일부러 한 길로 한 바퀴 뺑 돌려서 다른 쪽으로 해서 집으로 막 도망치듯 돌아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뭘 봤었냐면 이 여자가 한 손에 검정색 우산 같은 걸 쥐고 있었어요. 한 손에 딱 잡히는 그 3단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산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 말에 대답을 하려고 쳐다보면서 손에 든 걸 보니까 그게 우산이 아니라 검은 실인데 거의 채찍 굵기에 밧줄만한 돌돌 말린 검은 실뭉텅이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너무 기괴해서 도망치듯 집에 도착해서 방금 내가 경험한 게 이게 실제 있던 일인가? 몇 분 사이에 뭐에 홀린 듯이 기이한 경험을 했다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림새가 기괴하다 보니까 혹시 뭐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였나? 생각해봐도 그 근방에 노래방이나 뭐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숙박시설만 있는 곳이고 말이 안 되는 게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머리나 옷이나 불에 한 방울도 젖지를 않았어요, 비에. 또 마치 비가 그 여자만 피해서 내린 것처럼 되게 상쾌하고 황백한데 뽀송뽀송하고 분명히 그런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는 근데 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신이 이상하거나 기묘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제가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여자를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여러 번 마주쳤어요. 이 일이 있고 한 일주일 후였나? 이날도 제가 그 잠골버스 준원이랑 또 어디 타 지역에 갔다가 제 차로 같이 귀가를 하는 길이었어요. 이날도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늦은 저녁이었고 제가 초행길인 곳이라 길이 낯설긴 했는데 내비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계속 빠져야 되거나 갈라지는 구간에서 그거 아시죠? 뭐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이게 뜨면서 원래 안내하던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급하게 경로를 변경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 시간이 거의 한 30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예. 원래 가던 길로만 쭉 갔으면 전혀 문제가 없던 건데 먼 길로 뺑 돌아가게끔 안내를 하길래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짜증이 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왕복 8차선 도로였어요. 제가 1차로에서 멈춰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면서 오른쪽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예.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정면에 반대쪽 차선이 아니라 그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 대각선 방향에서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거든요, 사이드 미러에. 예? 근데 한 1초 사이에 뭐가 웽 하면서 제 눈앞을 가득 채우는데 거의 시속 200km 정도 속도로 오토바이가 제 차로 돌진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웽 하면서 그 돌진해 오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었고 뭐야 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보는데 그 여자 있죠? 그 여자랑 똑같은 그 검은 드레스 복장을 한 사람이 다리 옆 라인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니까 두 다리가 훤히 보이죠. 다리가 하얘요. 그래서 피부가 흰 게 아니라 하얀 어떤 긴 머리의 형체가 막 머리가 산발이 돼서 그 데스노트의 사신 류크 아세요? 그 류크 같은 표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제 차 조수석 쪽으로 웽 하고 그냥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찰나의 순간인데 막 슬로우모션처럼 그 형체가 천천히 줌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진짜 나 죽는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빗길에 그 핸들 옆으로 틀면서 끼익 하면서 그 도로 한가운데 겨우 차를 멈춰 세웠었거든요. 다행히 주변에 다른 차들이 없어서 사고가 나거나 어디 들이받지는 않았어요.
정말 다행인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헛걸 본 거예요. 좌회전을 하던 찰나에.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던 준호이도 놀라서 막 소리 지르고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호이한테 야, 너 못 봤냐고 지금 옆에서 오토바이가 웽 하면서 막 총알처럼 달려오길래 나 부딪힐 뻔했다. 그런데 얘는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저만 그 편의점에서 봤던 그 여자였던 걸 보고 들은 건데 이날 이후로도 제가 비가 올 때면 그 여자를 자꾸 봤어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 얼굴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마주쳤을 때 같은 여자가 맞다는 건 인지를 했는데 아무리 그 얼굴을 떠올려보려고 해도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항상 같은 복장이었어요. 긴 머리에 다리 양옆에 찢어진 드레스. 와, 진짜 이런 사고가 날 뻔할 정도로 헛것을 본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마 시즌이면 그래도 제가 공포에 있어서는 시청도 여러 번 했고 돌비님 시들무 사연도 전부 다 들었었고 주변 지인들이 겪었던 일들도 많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아니고 하얀 손이라든지 아니면 싹 기운이 휘몰아칠 때는 무조건 조심하자. 차 조심, 사람 조심이 아니라 당시 저는 귀신 조심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작년 장마 시즌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 오는 날은 택시도 안 탔어요, 한동안. 밤에 빗길에 넘어오다 사고 날까봐 술자리가 있으면 막차 끊기기 전에 지하철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이 여자가 자꾸 제 주변에 알짱거려요. 실제 사람이 주위를 맴도는 게 아니라 자꾸 헛게 보이는 거죠, 한동안. 도빈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 사진?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출입구 쪽인데 항상 이 길을 걸어서 안으로 들어와야 공동현관 입구가 나와요. 보통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벽에는 환하게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날도 제가 동네에서 준원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자정이 넘어서 비가 오는 새벽에 이 길을 걸어서 귀가를 한 거죠. 여기가 무슨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정말 간혹 가로등 불이 아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로등 불이 없으면 여기가 완전 암흑이거든요. 그럴 때면은 창문들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한밤중에는. 그리고 진짜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100% 제 실화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시로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신경도 안 쓸 때가 많고 이날은 술도 좀 먹었겠다 이렇게 그냥 걸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로등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광에 창문을 통해서 건물 안이 환히 보이는 거죠, 그 달빛에. 그러니까 당연히 시선이 건물 안쪽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옆을 쓱 걸어가니까 창문 안에서도 누가 쓱 옆으로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진짜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귀신처럼 걷는 게 아니라 스르륵 하고 지나가요. 놀라서 이 시간에 저 불 꺼진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다고? 이상하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다음 두 번째 창문을 보는데 이번엔 그 누가 고개를 숙이고 저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검은 드레스 여자가 건물 안에 서 있는 게 파란 조명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빛에 비춰서. 그래서 근데 이게 꿈속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무섭긴 했는데 저는 약간 내 귀가 허해졌다. 저건 진짜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저도 좀 미쳤죠. 그래, 뭐 계속 해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창문을 봐도 그 여자가 똑같이 가만히 서 있어요. 네 번째 창문을 봐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여고괴담에 나오는 귀신처럼 똑같은 모습을 한 그 여자가 제가 지나가는 창문들마다 팍팍팍 하고 보이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 바로 제 집 앞인데 거기서 귀신을 본 건데 막상 헛걸 보면은 그 데미지가 이렇게 바로 오진 않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힘이 풀린다거나 뭐 하진 않아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와서 준원이한테 연락을 해서 막 너만 만나면 자꾸 헛걸 본다고 바로 욕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되게 진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날 밤부터 다른 사연들에서 자주 접하던 공통적인 그 경험을 제가 직접 겪게 돼요. 제가 이 집에서만 거의 한 4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난 후로 돌비님께 보내드린 다음 사진들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누구한테 맞은 것 마냥 멍들이 하나둘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이거는 제 팔 사진인데
이건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인 증빙사진이거든요. 뭐 팔, 배, 특히 허벅지 안쪽까지 나중에 그냥 온몸이 전부 멍투성이가 된 거예요. 막 딱히 악몽을 꾸거나 하진 않았지만 평소처럼 그냥 곱게 잠만 잤는데 일어나면 누가 팔을 핥힌 것 같은 막 긁힌 자국들도 여러 군데 생겨있고 몸 구석구석에 멍이 막 들어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돌비님께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말씀드리고 했었던 게 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렇게 물리적인 기이한 현상도 겪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원도강 여행 이후로 또 한 번 가위라는 걸 다시 눌리게 됩니다. 당시에 제 친구가 수술을 했어가지고 입원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 입원실 보면 그 환자 옆에 보호자들 누울 수 있는 접이식 간이 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밤이 아니라 낮이었고 원래는 친구랑 밖에 산책을 가려 했는데 이날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는 혼자 병원 안에서 몇 바퀴 돌고 오겠다고 나가 있었고 저는 잠깐 허리만 피려고 점심도 먹었겠다 나른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침대에 누웠다가 대낮에 병원에서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갑자기 주위가 엄청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평소 병원의 그 데시벨이라기보다는 콘서트장에 온 것 마냥 막 귀가 아플 정도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란에 눈이 딱 하고 떠졌는데 저기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남자 2명이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몸싸움 직전으로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위에 눌린 상태다 보니까 제 몸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선은 그 싸우고 있는 남자 2명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였고 싸우고 있는 다른 한 명은 보니까 저예요. 제가 어떤 아저씨랑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3인칭 시점으로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막 엄청 실랑이를 하다가 제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이 그 아저씨한테 그래서 너가 누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년 아저씨가 내가 너야 이러는 거예요. 둘이 계속 이걸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강제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 싸우던 상대방인 저는 계속 그 아저씨를 막 이렇게 툭툭 쳐요. 치면서 그래서 너가 누구냐고 계속 화를 내면서 묻고 있는데 물을 때마다 이 아저씨는 내가 너야, 내가 너라고 계속 이렇게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데 점점 목소리가 나긋한 여자의 목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고 하던 게 점점 내가 너야, 내가 너라고 이런 식으로 그 여자 목소리로 변하더니 그 아저씨 모습이 서서히 그 검정 드레스 여자 모습으로 바뀌면서 시선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서 편의점 앞에서 처음 봤던 그때 모습처럼 되게 상쾌하게 웃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내가 너야, 내가 너야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죠. 막 꼼짝도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친구가 때마침 들어왔나 봐요. 제가 쪼그린 상태로 이렇게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저를 흔들어 깨워줘가지고 다행히 가위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저도 와 이건 찐이다, 뭔가가 있다 거의 확신이 드니까 그 입원 중인 친구한테 그동안 있던 이야기를 쭉 다 들려줬어요. 이 친구는 타로나 뭐 점 이런 것도 자주 보고 이렇게 무속 관련해서 잡다한 지식이 많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해주는 말이 너가 원래 뭘 보거나 느끼거나 하던 애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걸 계속 마주치고 몸에 멍까지 드는 거 보면 어디 이상한 데 다녀온 거 아니냐고. 그냥 이유 없이 뭔가가 따라붙는 건 흔치가 않은데 너한테 들러붙은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무당집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 친구 말로는 제가 편의점 앞에서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우산인 줄 알았던 그 검은 실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검은 색깔의 실이 무속 쪽에서는 붉은 실과 반대되는 개념이래요. 그래서 붉은 실이 운명, 인연 이런 걸 상징하면 검은 실은 악연이나 역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이 모텔 앞에서 어디 들러붙을 사람을 찾다가 때마침 너가 기도 허해져 있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편의점에서 너한테 들러붙은 거 아니냐고. 제가 가위 눌렸을 때 들었던 그 내가 너야 이거는 자기가 들어도 무섭다. 너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저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다 정도였던 게 이제 진짜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그 알려준 무당집에 한번 가볼까 하다가 괜히 가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더 찝찝할 것 같아서
결국 무당집에 가진 않았어요. 대신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뭐 이상한 게 보여도 이건 현실이 아닐 거다. 절대 무서워하지 말자. 다짐을 굳게 하고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흐를 동안에 별일은 없었지만 몸에 멍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정말 홀렸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여자랑 관련된 마지막 에피소드거든요. 제가 용산역 근처에 요즘은 찾기 힘든 약간 노포 느낌의 술집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 안에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편의점 앞에 파라솔 달린 테이블들을 이렇게 쫙 깔아놔서 술집처럼 사람들이 다 야장에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날은 준원이는 아니고 다른 여자친구들 2명이랑 과자에 간단히 캔맥주 한 캔씩 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내렸다가 막 그쳤다가 하는 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치 있다 막 이러면서 놀고 있다가 맥주 몇 캔 더 살 겸 저 혼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맥주 사서 계산을 하고 빠르게 밖으로 나가는데 다른 누가 편의점 안으로 저랑 이렇게 스치면서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쓰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홀렸던 게 여기가 제 동네도 아니고 거기서 지인을 마주칠 일도 없는 곳인데도 제가 그때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낀 거죠. 돌비님 정도의 유명인 분들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아니요, 예. 저는 그렇진 않아요. 1년에 한두 명 정도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해주실까 말까인데 제가 편의점을 나간 찰나에 누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남궁어슬님도 아니고 제 본명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뭐지? 이상해서 다시 바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없어요. 제가 본 여자가. 그래서 나가면서 맥주캔을 양수에 들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여자, 스쳐간 여자의 얼굴은 못 봤는데 당연히도 그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어떤 여자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목소리에 의심 없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알바분한테 혹시 방금 검은 옷 입은 여자분 혼자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알바분은 저를 좀 미친놈으로 보셨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진짜 무섭다기보단 순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와서 자리에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지금 이 사연을 쫙 이야기를 해줬죠. 제 친구들은 그냥 뭐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만 느끼니까 이거 대박이다. 너 앞으로 뭐 사러 편의점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고. 그 여자가 너 편의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거 편의점 귀신으로 돌비님한테 제보하라고 뭐 이렇게 시덥지 않게 웃고 넘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거기가 화장실 이용이 좀 불편했어요. 되게 더러운 공용 화장실이 저기 멀리 있었고 저랑 제 여사친이랑 같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서 편의점 옆에 불 꺼진 빌딩이 하나 있었고 그 빌딩 문이 열려있길래 야 멀리 가지 말고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친구랑 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1층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화장실은 2층에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표시가. 그래서 계단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2층은 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올라가는데 막 손님들이 푸적푸적 엄청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층에 술집들이 있나 보다. 여기 약간 그 신림동 순대타운 같은 건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층에 도착을 하자마자 삐 하면서 이명이 들리더니 갑자기 정적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불만 켜져 있던 거고 거기 2층 전체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 점포들이 다 철거 예정인지 폐가처럼 잡기들만 나뒹굴고 그 점포들마다 노란색 그 접근금지 테이프들로 막 칭칭 감겨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여기 올라올 때 시끄러운 소리 못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들었다고. 올라오니까 갑자기 진공관처럼 삐 하면서 조용해졌다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야 쓰라 너도 들었어?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예. 저랑 친구랑 둘이서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헛소리를 들은 거죠. 사실 그때 저는 거기서 뭘 보긴 했었거든요. 친구한텐 친구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당시에 말을 못했었는데 그 어두운 건물 2층 그 저 멀리 끝에서 검은 게 스르륵 하고 사라지는 걸 또 봤어요. 차림새는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그 다리가 파인 검은 드레스를 입고 저기 멀리서 사라지길래 이렇게 얼굴까진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볼 일도 못 보고 친구는 막 소리 지르고 둘이 허겁지겁 뛰어내려와가지고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서 붉은 소금 있죠. 그 사서 막 서로 몸에 뿌려주고 바로 그 술자리는 파하고 귀가를 했었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신발 안이 전부 다 그냥 소금 투성이더라고요. 하도 소금을 들이부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무언가에 홀린 경험도 있었고. 근데 저는 당시에 예. 이 사연이랑은 별개로 돌비님 시들무 방송을 매일 들었어요. 저녁에 일정이 없는 날이면 이렇게 네. 누워서 이어폰 끼고 돌비님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가 작년 장마철인데 사연을 듣고 있었거든요. 제 이어폰에서 다른 여자 소리가 들려요. 또 하면서 상쾌한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제발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입원했던 친구가 알려준 무당푸는 아니고 제가 아는 좀 유명한 분들이 자주 가는 하루 점집이 있어요. 이제 친구 따라서 거기에 가봤는데 그분도 약간 신점처럼 이렇게 봐주는 분이셨거든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분한테 하니까 저한테 뭐가 달라붙은 것 같진 않대요. 자기가 느끼기에. 근데 막 저보고 혹시 집안에 무당 있냐고 저한테 귀문관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성직자나 그런 직업 가질 거 아니면 기운을 잘 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살라고 그냥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비 오는 날 마주친 이 여자 사연은 조금은 싱겁게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예, 다행히 장마철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비슷한 걸 목격하거나 경험하진 않았고 예. 그래서 당시에 왜 편의점 앞에서 저한테 달라붙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 달 정도 작년 장마철 기간에 제가 겪었던 첫 번째 경험담이었습니다. 섬뜩하네.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랐었는데, 예, 제가 대충 뭉뚱을 해서 돌비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힘드시겠다. 그쯤에. 힘드셨겠어. 지금은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덤덤해지고 돌비님 시들물을 통해서 더 센 자극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들이 좀 세기 때문에 아마 떨어져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예, 이건 정말 짧은 네. 그러니까 무서움보다는 기이함에 가까운 경험담인데요.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이야기예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응원하는 팀이 매년 꼴찌만 하다가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가을 야구까지 1, 2위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응원팀 경기를 직관하려고 그 팀의 연고지로 제가 야구 볼 겸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네. 토요일 낮 경기라 첫날에 야구도 재밌게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날은 별일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숙소 근처에 뭐가 유명한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몇백 년 된 그 유명한 사찰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무당분들 사이에선 아주 그 영험한 기도터들이 있는 곳이래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곳을 산책할 겸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올라가서 도착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돌탑이라고 하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탑을 쌓는 하방이 다 돌탑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도 거기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물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집어서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빌고 일어나는데 저 위에서 어떤 중년 아저씨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곡에 있는 돌로 이렇게 돌탑을 쌓으면 안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전 잘 모르니까 그냥 자리를 피했죠. 조금 더 올라가다가 그 야외에 커피를 파는 곳이 있어서 네.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아까 그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던 아저씨가 그 길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여요. 예. 아까 나랑 같은 데 있던 아저씨인데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아저씨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가 아까 저 뵌 거 같은데 어떻게 벌써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웃어요. 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분도 거기 테이블에 커피 하나 시켜서 앉아서 이렇게 잠깐 옆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제가 캐묻진 않아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터에 기도드리러 오신 분 같겠고 등산객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차림새나 그런 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돌탑을 혼자 쌓고 있는 게 신기해서 내려오다가 서서 잠깐 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저한테 자꾸 북쪽이 보인대요. 그래서 저 서울 사는데 북쪽이 보이신다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닌데 왜 자꾸 북쪽이 보이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북쪽에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 친할아버지께서 6.25 때 혼자 내려오신 이산 가족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고향이 황해도세요. 오, 그러니까 신뢰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이거는 꽤나 많으니까. 예. 그래서 고민거리도 그분한테 얘기하고 지금 들려드린 거 편의점 썰도 풀어드리고 얘기를 좀 더 나눴는데 이분이 저한테 또 삼지창이 보인대요. 자꾸. 그래서 그게 뭐냐. 전 뭐 포세이돈 그런 건 줄 알고 뭐 아이고. 불조심하라는 걸까? 포크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뭐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네. 그냥 그거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된다고. 너 나중에 40대 되면은 돈을 쓸어 담을 건데 오, 그 삼지창이 마세라티 같대요. 마세라티. 마세라티 탈 거라고. 이탈리아, 예. 예,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기 무슨 위에 땡땡 암을 지나면 사찰이 하나 있는데 네. 저보고 자네는 불공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온 김에 꼭 그 사찰에 들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가라. 이 얘기를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뭐 아저씨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일어나서 그분이 말한 사찰로 갔죠. 한 15분, 20분 더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때 살면서 제가 절에 처음 가본 거예요. 막상 가니까 뭐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되게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 몇백 년 된 고대 사찰의 그 영험한 기운이 저를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 안에 막 스님들께서 제가 뭐 TV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뭐 경전 같은 걸 읽고 계셨고 뒤에 신자분들이 강석을 깔고 쫙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문이 다 열려 있어서 개방된 상태였고 그 신자분들은 한 5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뒤로 조용히 가서 그 왼쪽에 입구가 있길래 그 왼쪽 문턱에 신발을 벗고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방석 하나를 짚고 그 다른 신자분들 계시는 뒤쪽으로 부처님이 제 대각선으로 보이는 그 왼쪽 방향의 자리를 잡고 부처님 상이 있는 그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제 상체는 오른쪽을 보고 절을 하는데 예? 누가 옆에서 저를 막 발로 차는 것처럼 제 무릎 방향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부처님이 계신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왼쪽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배라고 해서 그 부처님께는 절을 3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을 똑같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 오른쪽을 보고 절을 드리는데 왼쪽 엉뚱한 방향으로 제 하체가 틀어져요. 마지막 3번째는 그래서 절을 드리다가 어지럽지도 않은데 몸이 또 틀어지길래 절을 하다 멈췄거든요. 뭐지? 이렇게 이상하긴 했지만 진심을 다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고 다시 들어온 왼쪽 방향으로 나가려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중이었던 거예요. 제가 절을 하던 그 왼쪽 방향에 향이 피워져 있고 처음 본 어떤 아저씨 영정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사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살면서 처음 절에 갔다가 모르는 분의 천도제에 껴서 그분을 향해서 저를 2번 반 드리고 나왔던 거죠. 그 아저씨는 아니죠? 제가 봤던 그분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아니고. 사람인 거죠? 예, 그분은 진짜 뭐 무속인인지 직업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진짜 사람이셨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산에서. 예. 예. 저는 지금도 그 영정사진 속 처음 본 그 낯선 아저씨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난달에 이 경험을 했던 게 좀 인상에 깊었어서 이 사연도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마세라티만. 탄다. 이 좋은 기억하겠습니다.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비님. 자, 오늘 쓰리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무서웠고, 첫 번째 이야기는. 그 2번째 이야기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기묘하네요. 네, 너무 기묘한데. 좋은 것만 그 안에서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비님. 네, 항상 파이팅 하시고 언제든지 쓰리님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쓰리님께서 말씀하신 장마철이 되면 보이는 그 여자 정말 섬뜩하죠. 제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비 오는 날은 항상 귀신이 자주 보이기 마련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